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폐 시장 쪽을 설명을 드릴 때 이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본원 통화식입니다. 본원 통화식인데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현금이고 요거 지급준비금. 보통 이제 R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법정지준금이 있고 초과지준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정지준금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크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65% 정도는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 미만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장전하고 있을 가능성은 이제 낮기 때문에 최소 65% 정도는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현 시점에 은행에 잔존하는 크기 시제금은 바로 이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이 아니 시중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의 크기는 지급준비금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남아있는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차피 우리 민간은행이 보유한 현금이죠. 그래서 발행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발행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승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표를 기억하시면은 틀리기가 어려워. 오히려 실제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더 이제 강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암기하라는 건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암기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신을 적어요. 중앙은행 거잖아요. 중앙은행 거 여신 적고, 여기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적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적고요. 오른쪽에 본원 통화 적고, 여기는 통항권을 적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까지 이제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얘가 증가하면은 이제 민간, 일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대정부 여신, 대민간 여신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정해관계를 갖게 되고요.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쌌네요. 그러면은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죠. 방금 전에 뭐 비슷한 문제 풀었고요. 통화안정증권을 증가시키면 그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채권을 뿌리면서 통화량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이 중심이 이쪽하고 여기 약간이에요. 통화안정증권하고 이쪽을 중심으로 보통 공개시장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표로 줬어요. 국내 자산, 국외 자산, 중앙은행 거예요. 중앙은행 거. 국내 자산 이만큼 보유하고 있고 국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라? 두 번째 줄에 국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막 늘어나고 있죠. 초반에는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죠. 이게 막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막 증가하면 이게 막 증가했을 것이다를 먼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총자산을 합친 거에 불과하고 국내 부채, 화폐 발행 예치금, 통화안정증권,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화폐 발행과 예치금을 보면 이 박스 보세요. 발행액하고 예치금 두 개를 합치면은 그게 바로 본원 통화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박스를 기억하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꺼내요?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탁드린 암기선에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안정증권은 얘 말하는 거죠. 그게 늘어났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네요.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라? 국외자산은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제 통화안정증권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해외에서 국내 통화량이 막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걸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상쇄시키는 정책을 우리는 불태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국외부채는 필요 없고요. 자, 준비자산 증가라는 게 있죠. 준비자산 증가가 뭐예요? 이번 기회에 벌어들인 델타값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벌어들인 델타값. 사실 해설지에 굵은 글씨로, 작은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자산 증감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대차 대조표상으로 준비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내 자산이건 해외 자산이건 불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중은행 거하고 달라요. 시중은행의 준비자산 증감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지급준비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준비자산 증가라는 측면이요. 얘는 이제 돈벌이 수단이 괜찮았다라는 측면을 반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상수지가 됐건 자본수지가 됐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크기가 바로 준비자산 증가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고 양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상으로 준비자산이 증가했으면은 얘가 증가한 것이고
얘가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환율 곱하기 준비자산 증가가 각 연도의 델타 본원 통화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뭐 길게 적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느냐의 이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을 곱한 것이 단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계산해 왔어요, 제가. 26.9조 정도가 본원 통화의 증가로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화폐 발행과 예치금의 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원 통화라고 했죠. 오른쪽에 22하고 25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나고 이 둘의 델타 값을 계산을 해보니 실제로는 4.2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2000년과 2001년 표를 보는 것인데요. 준비자산 증가가 이제 237 곱하기 한 1100원 정도를 곱한 것은 대략적으로 한 27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왼쪽에 화폐 발행과 예치금이 오른쪽으로 전진이 될 때에는 플러스 4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흡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크기를 흡수했다라는 것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 위에 보시면은 국내 자산 쪽에서는 31.7에서 26.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여신을 줄인 거예요. 맞죠? 여신을 줄인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가 증가해버렸죠. 그죠? 따라서 얘도 증가시킨 거예요. 이게 불태화 정책입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결코 쉽진 않죠. 표를 보고 읽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잘 정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조금 필요하고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꼭 연습하시고 뭐 기출에 심지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의 시험 준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표를 보면서 내가 암기한 게 그대로 문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약속 드렸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박스들을 기억하시고 대차대조표, 은행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얘네들만 기억하시면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약속을 드린 거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더 응용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제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표를 주고 해석하시오라는 문제가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답안지에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박스는 그리면은 이제 같이 채점하시는 분도 같이 휘둥그레 해요. 이게 뭔가 싶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머릿속에서만 상상하시면서 발행액과 예치금으로 본원 통화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준 것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줬어? 그냥 차라리 본원 통화를 데이터로 바로 줬으면은 느낌이 바로 올 것인데 조금 더 어렵게 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본원 통화의 크기이고 보시는 것처럼 본원 통화의 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죠. 그죠? 근데 일정 수준 벗어나면 좀 가파르게 오르긴 올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0년에서 2005까지 이제 해외 부문이 국내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통화승수 곱한 만큼 본원 통화의 통화승수를 곱한 만큼 이렇게 이제 국내의 본원 통화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두 번째, 원화 가치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가 접근을 하였는가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문제 적혀 있잖아요. 국내 자산, 국외 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개입이 국외 자산의 증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외 자산이 증가하는 방향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외환 매도를 줄이고 외환을 매입시키는 걸 증가시키게 되면은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실제로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거 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테마별 정리하시는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죠. 중앙은행이 환율을 변화시키는 개입시키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외환 개입 직접 효과, 두 번째는 이자율, 통화량 변화 때문에 이자율 발생하는 효과, 세 번째는 뭐예요? 신호 효과,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부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간결하게 적으면서 문제의 표를 또 호흡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20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는 건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량이 정부에 의해서 증가한다든지
그죠? 외환 수요량이 잠깐만요. 외환 매도를 뭐 줄인다던가 뭐 외환 매입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환율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일반적으로 외환 매도를 축소하고 매입을 증가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환율을 소폭씩 조금씩 이제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는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가지 효과에 의해서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걸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이 개입했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환율 하락이죠. 환율 하락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 외환 공급을 줄이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되죠. 본원 통화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사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상쇄시키고 불태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세 번째, 환율 정책과 통화 정책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국제 수지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고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태화 정책을 실제로 펼쳐버리게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다 보면은 얘 증가시켜요. 중앙은행의 빚 얘를 감소시켜요. 이거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돈벌이의 감소. 따라서 얘는 이제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자를 갚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자 부담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했으면은 할 수 없이 본원 통화의 증가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2001년은 폭이 작지만 2002년은 조금 놔준 것 같고요. 2003년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폭이 조금 높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따라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 하는 짓이 뭐예요? 중국이 하는 짓이 그쵸? 환율은 높이고 물가는 안정화시키는 불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데이터로도 조금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배점이 10점은 아니에요. 배점이 10점은 아니고 이때도 90분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20분 기준으로는 한 7점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거라서 장황하게 적을 문제는 아닙니다. 배점을 고려했을 때 좀 간결하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 타입 중에 하나였고요. 자, 표, 특히 1번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대차제조 표하고 이 박스하고 표하고 얼마만큼 잘 연계할 수 있는지 그거 훈련하면 좋게요. 그거 훈련하면 좋하시고 나머지는 해설지를 이제 정독하심으로써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좋은 문제도 아니죠. 되게 좋은 문제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또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에는 이런 시험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채 쪽에서 시험 문제지와 별개로 표를 하나 따로 나눠줬어요. 우리 뭐 중앙은행에 어떤 뭐 국제수지표 해가지고 줬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읽을 줄 알아야지 내가 공부한 이론을 적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외부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국제경제학 테마이지만 사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만 잡으면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같은 산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AC 곡선이 오른쪽으로 점점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런 국가가 두 개 있다는 것이죠. 두 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와 반대편에 위치한 국가가 어찌됐건 뭐 가격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한쪽 국가의 AC는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반대쪽에 위치한 국가는 좀 아래쪽에 좀 위치하는 형태를 가정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 A국에 더 밑에 있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위치를 바꾸죠. A국이 더 이제 낮다라고 있으니까 이쪽을 이제 A국이라고 하고요. 위치 바꿔도 상관없으니 이쪽이 이제 B국이라고 전제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수요 곡선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이쪽이 무조건 낮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합쳐지잖아요. A국과 B국의 수요 곡선이 하나의 국가처럼 합쳐지게 되면 어떤 국가의 A씨는 위에 있고 어떤 국가의 A씨가 밑에 있으면 이쪽 국가 산업이 도태가 돼버려요. 따라서 남아있는 낮은 A씨를 가진 국가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게 국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기존에 스위스가 세계 시장을 정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이 폐쇄 경제를 잠깐 운영하면서 산업을 유발시키고 전 세계 후생을 높여주겠다
보호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유치산업 보호론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양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A국의 평균 생산비가 낮지만 B국이 먼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무역을 보면 손실을 보는 국가가 발생한다라는 건 비슷해요. 이쪽을 다시 그리셔서 먼저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요. 먼저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었고 여기가 원래 균형이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국가가 이 가격으로는 사실 뛰어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 뛰어들면은 다 같이 뛰어들 수 있지만 초기에 뛰어들 수 있는 가격보다 A씨가 초반에는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부가 잠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주고 생산을 하도록 유도해주면 얘를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남아있는 국가가 이제 전체 세계 수요를 다 땡길 수가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국가가 사라지고 밑에 있는 국가만 남는다라는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B국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이잖아요. A씨가 이제 가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 시장이 산업에 존재하는 거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 종사하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어찌됐건 내가 이제 돈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돈을 못 번다는 거지 요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거시적인 마인드로 조금만 눈을 돌려도 산업에 종사자가 있어서 월급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괜찮죠. 따라서 후발주자가 정부 도움으로 뛰어들어서 전체 시장을 점령해 버리게 되면 이제 원래 있었던 A씨가 높은 B국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A국 산업에 그 산업 종사자들이 일단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본가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해설지에 적혀 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둔다면 자본 스톡의 조정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빙큐 이론의 한계에 하나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본량을 늘릴 때도 손해액이 크지만 줄일 때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본을 갑작스럽게 다른 산업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액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국에서 피해가 커진다 정도를 서술하시면 돼요. 10점이지만 배점 한 7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길게 적는 그런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정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산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LC 평면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출 과정에서는 그 노동에 대한 그 공급 곡선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살짝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배점이 1번이 조금 높은 이유는 수식적으로 웬만한 것들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꺼낸 거 하나 데려와서 간단한 언급만 하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 하나 그리면서 조금 설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점이 살짝 높아졌죠. 1번,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임금과 비노동 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라그랑지안으로 제가 풀어놨는데요. 사실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LM 평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가 소득 평면이라고 있어요. 여가 소득 평면이라고 보통 공부를 하시는데 이쪽이 현금제와 소비입니다. 이 가로축은 여가 소비량이고요. 세로축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써야 되는 소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평범한 형태의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가서 이제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심지어는 지금 콥더글라스 형태의 함수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MRS LC하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일치하는 일개 조건으로 예산선에 대입해서 함수를 구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막상 또 시험장에서 당황하더라도 라그랑지안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다는 거죠. 목적식 효용함수 맥스 만들어주고 플러스 람다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싹 넘겨가지고 뭐 아무데나 적어도 돼요. 뭐 오른쪽으로 넘겨서 적어도 되고 왼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절대 음수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 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C 쪽으로 넘겨준 것이고
그래서 이 경제에서는 뭐 람다 소고에서 정리하면은 MRS와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구조식이 나오고요. 다시 예산선에 집어넣으시면은 함수를 정리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칠판에 뭐 줄줄이 적고 시간을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 조건식 그 구하는 방법 말씀드려놨으니까요. MRS로 구해도 되고 뭐 그냥 라그랑지안을 써도 되고 어찌됐건 하면 되겠다. 제 기억에 이때 합격생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LC 평면이 조금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라그랑지안으로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안은 조금 뭐가 이제 머릿속에서 정돈이 안 됐다거나 변수가 3개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MRS로도 그 키포인트에 적어 놓은 것처럼 MRS 예산선의 기울기 음수 붙인 걸로도 얼마든지 계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임금과 비노동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노동공급을 지금 H라고 잡으면 되고요. 첫 번째 물어본 거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기호화시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수식화해서 답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미분 안 해도 방향성은 나오지만 미분식을 보여주면 조금 더 치밀해지고 또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좋아한다면 따라가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임금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함수가 있으면은 잽싸게 미분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두 번째는 비노동소득이 공급에 미치는 효과 잽싸게 또 미분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파악하시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15점이요. 한 페이지 정도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소비자 A의 비노동소득이 없는 경우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설명하시오. 자, 앞쪽에서 도출을 제대로 했으면 N값을 0으로 만들면 그만이죠. 수직선이 나와요. 수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탄력성 공식 넣고 뭐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주더라도 어차피 0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도 공급자들의 의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CD 함수 가정에서 그래요. 일반적인 CD 함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CD 함수가 PPC 곡선이 수직선이다 보니 세로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로축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라면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궤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치 효과와 소득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노동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의 비노동소득 증가가 여가에 미치는 효과, 이제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여가 수요 곡선도 정리해서 도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중간 과정에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여가 함수를 다시 한번 꺼내놓고 이제 미치는 효과, N 증가 그리고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콥 더글라스 형태의 함수가 나오면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항상 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쪽 절편만 올라가면은 그냥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기울기가 똑같으므로 원점에서 뻗는 궤적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미 방향성은 다 여러분들이 잡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여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금 소비도 증가하죠. 현금 제한 소비도 증가하지만 여가량이 줄어들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서 뭐 함수를 또 미분을 하지 않아도 미분을 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콥 더글라스 형태이기 때문에 여가가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라면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둘 다 정상제를 가정하시면 되고요. 경제학적 의미를 끌어내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곤란해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저도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한 거니까요. 이제 그 비근로소득이 많은 국가는 잘 사는 국가들이에요. 뭐 금융소득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국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근로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만 좀 이상해요. 결코 비근로소득이 적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실 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이 많다면 보통 근로시간이 좀 짧은 편이죠. 여가 즐기고 뭐 헬스 더 열심히 하고 뭐 수영장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약간 함의로 간단하게 뭐 선진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이렇게 좀 비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수식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부호 실수라든지 또는 이제 계산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야 되는 초반부가 좀 중요한 타입인데요. 나머지 문제는 도출한 거 가지고 간단하게만 꺼내고 그래프만 좀 표시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왼쪽 보시면 이제 그래프도 제가 그려놨죠. 설문 1에 있는 그래프보다는 설문 3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설문 3에 있는 그래프가 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위치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증명할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좋게요. 소비는 많아지지만 근로 시간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설정이 CD 함수라서 정상제, 여가가 정상제를 가정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 짚을 수 있죠. 쉬워요. 오히려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2문이라든지 2015년 1문 처음 풀었던 문제 이런 게 오히려 조금 복잡해요.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배운 데에서 나온 거는 수학적으로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이제 푸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행시 1문에서 내가 조금 미흡하게 적는 거는 치명적이진 않아요. 잘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낮고 3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만점을 목표로 점수를 따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4문은 너무 쉬워서 해설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해설지 보고 점검하시고 오고 이제 별로 설명할 게 없다라는 거 다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을 이용해서 투자액을 계산하시오. 뭐가 어려워. 정부 지출이 없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로만 생산 함수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둘 합친 거 대입하면은 소거해서 그 투자량 바로 나오죠. 그죠? 총수요가 또 마찬가지로 소비와 투자만으로 구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국민소득 하에서 총수요의 크기도 그 함수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역시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갭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크기를 구하시오. 이건 아셔야죠.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Y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갭을 이제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위에서 인플레이션 갭의 크기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하고 이제 2번에서 조출된 그 크기의 델타 값을 말해요.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시험장에서 순간 당황할 수는 있어도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국립외교원 시험이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트렌드와 난이도가 사실은 기준인 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 생각할 문제 몇 개 두고 정말 쉬운 문제로 약간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